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드론도 전기차도 로봇팔도 결국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하나 모터입니다. 드론이 하늘로 떠오르고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3D 프린터가 한 층씩 쌓아 올리고 로봇팔이 부품을 집어 옮깁니다. 겉모습은 전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모터가 도는 힘이죠. 그런데 로봇은 요구가 까다롭습니다. 세게, 정확히, 부드럽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한편에서 모터를 도는 법, 즉 구동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세우는 법, 즉 위치 제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필기에서 헷갈리기 딱 좋은 함정들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장면에서 출발해보죠. 선풍기의 약, 중, 강 버튼입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날개가 돌기 시작하고 버튼을 올리면 더 빠르게 돕니다. 여기에 모터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기를 넣으면 회전이 생기고 넣는 전기를 조절하면 속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모터라는 부품은 결국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 단순한 출발점 위에 로봇이 요구하는 정밀함과 힘을 하나씩 얹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축으로 갑니다. 첫째는 모터를 어떻게 도느냐, 즉 구동입니다. 여기서 DC 모터와 BLDC를 다룹니다. 둘째는 정확히 어디에 세우느냐, 즉 위치 제어입니다. 여기서 스태퍼와 서보, 그리고 엔코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미리 심어 두겠습니다. 하나는 토크, 회전시키려는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속도, 얼마나 빨리 도느냐입니다. 이 토크와 속도, 그리고 위치라는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터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DC 모터입니다. 원리는 자석끼리 밀고 당기는 힘입니다. 모터 안에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코일, 즉 전자석이 있고 그 둘레에 늘 고정된 영구자석이 있습니다. 코일에 전기를 흘리면 전자석이 되고 바깥 영구자석과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깁니다. 이 밀고 당기는 힘이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회전목마가 한 방향으로 돌듯 자석의 인력과 청력이 쉬지 않고 코일을 밀어 돌리는 것이 DC 모터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일이 반 바퀴쯤 돌면 서로 당기던 자석끼리 딱 마주보는 지점에 옵니다. 이대로 두면 그 자리에서 균형이 잡혀 멈춰버립니다. 이걸 넘기는 장치가 정류자와 브러쉬입니다. 코일이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정류자와 브러쉬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방금 당기던 힘이 미는 힘으로 바뀌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네를 계속 태우려면 아이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밀어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속도를 조절해 봅시다. 가장 단순하게는 전압을 낮추면 느려지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씁니다. PWM입니다. 전압의 크기를 직접 줄이는 대신 전원을 아주 빠르게 껐다 켰다 반복합니다.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 즉 듀티비를 조절하면 모터가 받는 평균 전압이 달라지고 그만큼 속도가 바뀝니다. 방의 조명 스위치를 눈에 안 보일 만큼 빠르게 톡톡 눌러 평균적으로 어둑하게 만드는 느낌이죠. 듀티비가 클수록 켜진 시간이 길어 평균 전압이 높고 모터는 더 빨리 돕니다. 속도를 잡았으니 이번엔 방향입니다. 정방향으로도 역방향으로도 돌리고 싶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H브리지입니다. 스위치 4개를 알파벳 H 모양으로 배치해 모터 양쪽 끝에 걸리는 전압의 극성을 통째로 뒤집습니다. 대각선 스위치를 짝지어 켜면 한 방향, 반대 대각선을 켜면 반대 방향으로 돌죠. 여기에 필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위아래 스위치 2개를 동시에 켜면 전원에서 접지로 곧장 관통 전류가 흘러 소자가 타버립니다. 이 조합은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첫 문제로 개념을 점검하겠습니다. DC 모터와 속도, 방향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정류자와 브러쉬는 코일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회전을 지속시킨다. 맞습니다. DC 모터가 계속 도는 핵심 원리죠. 2번, PWM은 전압의 크기를 직접 낮춰 속도를 제어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PWM은 크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껐다 켠 시간 비율로 평균 전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3번, 듀티비가 클수록 평균 전압이 높아 속도가 빨라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H브리지에서 같은 쪽 위아래 스위치를 동시에 켜면 관통 전류로 소자가 파손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DC 모테오는 구조가 간단하고 값도 쌉니다. 하지만 약점이 브러쉬에 있습니다. 브러쉬는 회전하는 정류자에 늘 맞닿아 전류를 넘겨주는 부품인데 계속 문질러지다 보니 조금씩 닳습니다. 마찰이 있으니 열이 나고 접점에서 불꽃, 즉 스파크가 튀기도 합니다. 결국 브러쉬는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이것이 수명과 유지보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발상이 나옵니다. 말썽의 근원인 브러쉬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다음 주인공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브러쉬를 없앤 모터가 BLDC, 브러쉬리스 DC 모터입니다. 브러쉬와 정류자가 하던 전류 방향 전환, 즉 정류를 이제 전자회로가 대신합니다. 구조도 뒤집혔습니다. 바깥쪽 고정재 세 갈래 코일, 즉 3상 코일이 있고 안쪽 회전자에 영구자석이 붙습니다. 문제는 코일에 언제 전류를 흘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홀 센서로 회전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읽고 그 타이밍에 맞춰 회로가 전류를 넣습니다. 여기서 필기 포인트. BLDC는 정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류를 전자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회로는 세 갈래 코일에 전류를 어떻게 넣을까요? 가장 기본이 6스텝 정류, 사다리꼴 정류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3상 코일에 정해진 순서대로 전류를 하나씩 흘려보내며 회전자를 한 칸씩 끌고 갑니다. 계주에서 선수들이 정해진 순서로 배턴을 넘겨 트랙을 도는 것과 비슷하죠.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류를 단으로 끊어 넘기다 보니 회전하는 힘인 토크가 미세하게 출렁이는 토크 맥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짝 거친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자 위치를 꼭 홀 센서로만 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리스 방식은 홀 센서 없이 역기 전력으로 위치를 추정합니다. 모터가 돌면 코일 자신이 발전기처럼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이 역기 전력의 파형을 보면 회전자가 어디쯤 있는지 역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센서를 줄이니 구조가 단순하고 값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거나 아주 느리게 돌 때는 역기 전력이 거의 생기지 않아 위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를 모른 채 게루프로 살짝 돌려 기동시킵니다. 6스텝은 간단하지만 진동이 남습니다. 이걸 더 부드럽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을 예측해 볼까요? 핵심은 전류를 어느 각도로 넣느냐입니다. FOC, 벡터 제어가 그 답입니다. FOC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회전자 자석의 자속 방향에 대해 정확히 90도 직각으로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힘이 가장 잘 걸리는 각도로만 밀어주니 같은 전류로도 최대의 토크를 뽑아냅니다. 그네를 가장 알맞은 순간에 밀어야 힘이 제대로 실리는 것과 같죠. 덕분에 훨씬 부드럽고 효율이 높습니다. 대신 회전자 위치 정보와 만만찮은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DC와 BLDC를 표로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류 방식부터 보면 DC는 브러쉬와 정류자로 기계적으로, BLDC는 전자회로로 전자적으로 정류합니다. 수명과 정비에서는 DC는 브러쉬가 닳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BLDC는 마모될 접점이 없어 수명이 깁니다. 효율은 발열과 마찰이 적은 BLDC가 더 높습니다. 대신 비용과 제어 난이도는 DC가 싸고 단순한 반면 BLDC는 전용 드라이버가 필요해 더 복잡하고 비쌉니다. 쓰임을 보면 단순한 저가 응용엔 DC, 효율과 고속이 필요한 바퀴나 드론, 전기차엔 BLDC가 어울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BLDC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BLDC는 브러쉬와 정류자를 없애고 정류를 전자회로가 대신 수행한다. 맞습니다. BLDC의 정의죠. 2번, 홀 센서는 회전자의 위치를 읽어 코일에 전류를 흘릴 타이밍을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센서리스 방식은 정지 상태에서도 역기 전력으로 위치를 정확히 읽는다.
이건 틀렸습니다. 역기전력은 모터가 돌 때 생기므로 정지나 저속에서는 위치를 잃지 못해 별도의 기동 과정이 필요합니다. 4번, FOC는 전류를 자속의 직각으로 제어해 같은 전류로 더 큰 토크를 낸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가 모터를 어떻게 도느냐였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히 어디에 세우느냐입니다. 첫 주자는 스태퍼, 스태핑 모터입니다. 이 모터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계단처럼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전기 펄스 신호를 하나 보내면 정해진 각도만큼 딱 한 칸 회전하고 멈춥니다. 펄스 2개면 2칸, 10개면 10칸이죠. 시계의 초침이 째깍 소리와 함께 한 눈금씩 정확히 넘어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위치를 확인하는 엔코더 없이도, 즉 게루프로도 꽤 정밀하게 원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칸이 얼마나 될까요? 이 한 칸의 각도를 스텝각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스텝각이 1.8도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즉 360도를 돌려면 펄스가 몇 개 필요할까요? 360을 1.8로 나누면 20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모터는 한 바퀴에 정확히 200스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텝각이 작을수록 한 칸이 더 잘게 쪼개지니 그만큼 더 세밀하게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펄스 개수만 세면 지금 어느 각도에 있는지 계산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스태퍼가 게루프로도 정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한 칸씩 딱딱 끊어 움직이면 저속에서는 그 계단이 그대로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다듬는 기술이 마이크로 스태핑입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한 번에 확 넣지 않고 잘게 나눠 넣어 한 스텝을 다시 여러 조각으로, 예를 들어 16분의 1로 쪼갭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뚝뚝 끊기는 계단에서 완만한 경사로처럼 매끄러워지고 분해능도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쪼갠 만큼 정밀해 보여도 스텝당 토크나 정지 정확도가 분해능에 비례해 그대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스텝일수록 그 한 조각이 내는 힘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스태퍼는 값싸게 정밀 위치를 얻는 좋은 방법이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게루프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부하가 커지면 보내준 펄스만큼 돌지 못하고 스텝을 놓쳐버립니다. 이걸 탈조라고 합니다. 더 곤란한 건 피드백이 없으니 스텝을 놓쳤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명령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어긋난 채로 계속 가는 것이죠. 참고로 멈춘 자리에서 버티는 힘은 홀딩 토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태퍼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스텝각이 1.8도이면 한 바퀴는 200스텝으로 나뉜다. 계산해보면 360 나누기 1.8은 200,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마이크로 스태핑을 쓰면 분해능이 높아진 만큼 스텝당 토크도 그에 비례해 커진다. 이건 틀렸습니다. 마이크로 스태핑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분해능을 높이지만 스텝당 토크가 분해능에 비례해 커지지는 않습니다. 3번, 스태퍼는 엔코더 없이 게루프로도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부하가 과하면 스텝을 놓치는 탈조가 발생하며 이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스태퍼의 약점이 눈이 없다는 것이었다면 그 눈을 달아준 것이 서보모터입니다. 산업용 서보는 모터에 엔코더와 제어기를 한 몸으로 묶은 페루프 시스템입니다. 차이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팔을 원하는 자리로 뻗으면 어긋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게루프죠. 반면 눈을 뜨고 목표를 보면서 조금씩 보정해 뻗으면 정확히 닿습니다. 이것이 페루프입니다. 서보는 목표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를 엔코더로 계속 재서 그만큼 보정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커져도 밀리지 않고 위치를 지켜냅니다. 서보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 엔코더입니다. 엔코더는 회전, 즉 각도를 전기 신호인 숫자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원리를 직관적으로 보면 바퀴 테두리에 촘촘한 눈금을 새겨놓고 그 눈금이 몇 칸이나 지나갔는지 세는 것과 같습니다. 눈금을 세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빛을 눈금에 비춰 지나가는 것을 세면 광학식, 자석의 변화를 읽으면 자기식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제어기가 지금 위치가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계산하고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엔코더는 페루프 제어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엔코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필기에서 이 둘을 뒤바꿔내는 함정이 단골로 나옵니다. 하나는 증분형입니다. 증분형은 기준점에서 몇 칸 움직였는지만 압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전원이 꺼지면 여태 센 숫자가 날아가 절대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켤 때 기준이 되는 원점으로 한 번 돌아가는 원점 복귀, 즉 호밍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형입니다. 절대형은 각 위치마다 고유한 코드가 새겨져 있어 전원을 켜는 순간 지금 각도가 몇 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밍이 필요 없습니다. 증분형 엔코더에는 똑똑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호 채널이 A와 B 두 개인데 이 둘의 파형이 정확히 90도 위상차를 두고 나옵니다. 이를 직각위상이라고 합니다. 두 신호 중 어느 쪽이 앞서느냐를 보면 모터가 정방향으로 도는지 역방향으로 도는지 방향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90도씩 어긋난 두 신호를 겹쳐보면 한 주기 안에 신호가 바뀌는 지점, 즉 에지가 4개 생깁니다. 이 4개를 모두 세면 분해능이 4배가 되는데 이를 사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분해능은 채널당 펄스 수의 4배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서보와 엔코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서보 모터는 엔코더로 오차를 재서 보정하는 페루프 방식이다. 맞습니다. 서보의 핵심이죠. 2번, 증분형 엔코더는 전원이 꺼져도 절대 위치를 기억해 호밍이 필요 없다. 이건 틀렸습니다. 뒤바꿔 놓았죠. 전원이 꺼져도 위치를 기억하는 건 절대형이고 증분형은 위치를 잃어 호밍이 필요합니다. 3번, 직각위상은 A, B 두 신호의 앞뒤 관계로 회전 방향을 판별한다. 맞습니다. 4번, 한 주기의 에지 4개를 세는 사체배로 분해능이 4배가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모터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부품이 기어 감속기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빨라도 로봇 관절은 느리고 힘차게 움직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감속비가 N대 1인 기어를 물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속도는 N분의 1로 줄고 대신 토크는 약 N배로 커지며 한 바퀴가 N배로 잘게 나뉘니 위치 분해능도 N배로 좋아집니다. 자전거로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낮은 기어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페달은 더 많이 밟아야 해서 느려지지만 그만큼 힘은 훨씬 덜 들고 세게 밀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기어에는 정밀 로봇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백넷입니다. 기어의 2와 2가 맞물릴 때 완벽하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틈이 존재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돌 때는 문제가 없지만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순간 이 틈만큼은 상대 기어가 맞물리지 않아 잠깐 헛돕니다. 명령은 내렸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이 구간을 불감대라고 합니다. 방향을 자주 바꾸며 정밀하게 위치를 잡아야 하는 로봇에서는 이 백내시가 정밀도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스태퍼와 서보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드백부터 보면 스태퍼는 위치를 확인하지 않는 게루프, 서보는 엔코더로 확인하는 페루프입니다. 그래서 스태퍼는 부하가 과하면 탈주가 일어나지만 서보는 오차를 보정해 위치를 지킵니다. 정밀도는 서보가 부하 상황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스태퍼는 부하가 가벼운 저속 구간에서 강합니다. 비용을 보면 스태퍼가 싸고 서보가 비쌉니다. 쓰임은 저렴하게 정밀 위치가 필요한 3D 프린터 축이나 그리퍼 앤 스태퍼, 힘과 정밀을 함께 요구하는 로봇 관절엔 서보가 어울립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기어와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감속비 N대 1 기어를 쓰면 속도는 N분의 1로 줄고 토크는 약 N배로 커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백내시는 기어 틈 때문에 방향을 바꿀 때 헛도는 구간을 만들어 정밀도를 떨어뜨린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게루프인 서보 모터는 엔코더 없이 부하가 커도 위치를 유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서보는 엔코더를 갖춘 페루프이고 게루프라 부하의 약한 쪽은 스테퍼입니다. 4번, 감속기를 쓰면 위치 분해능이 n배로 좋아진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터를 한자리에 놓고 언제 무엇을 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DC 모터는 싸고 단순해서 성능보다 가격이 우선인 곳에 씁니다. BLDC는 효율이 높고 고속에 강해 오래 힘차게 돌려야 하는 구동에 적합합니다. 스테퍼는 엔코더 없이 저렴하게 정밀 위치를 얻을 수 있어 부하가 가벼운 저속 정밀 작업에 어울립니다. 서보는 페루프로 부하가 커도 정밀하고 강력하지만 값이 비쌉니다. 정리하면 힘과 정밀함, 그리고 예산이라는 세 저울 위에서 이 넷 중 무엇을 고를지가 모터 선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실제 로봇 안에서는 이 모터들이 어떻게 나뉘어 일할까요? 로봇이 바닥을 굴러다니게 하는 이동용 바퀴에는 효율 좋고 고속에 강한 BLDC가 주로 들어갑니다. 팔꿈치나 어깨처럼 정밀하게 각도를 잡아야 하는 관절에는 부하가 커도 위치를 지키는 서보가 쓰입니다. 3D 프린터가 노즐을 정확히 옮기는 축이나 물건을 짚는 그리퍼에는 저렴하고 게루프로도 정밀한 스테퍼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한 저가 완구에는 여전히 브러시 DC 모터가 들어갑니다. 부위마다 요구가 다르니 알맞은 모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기에서 자주 발을 거는 함정을 빠르게 훑겠습니다. 첫째, PWM은 전압 크기가 아니라 듀티비로 평균 전압을 만든다. 둘째, H브리지는 같은 쪽 위아래 스위치를 동시에 켜면 관통 전류로 탄다. 셋째, 센서리스 BLDC는 정지 상태에선 역기 전력이 없어 위치를 못 읽는다. 넷째, 스테퍼는 게루프라 부하가 과하면 탈주하고 그걸 스스로 모른다. 다섯째, 마이크로 스태핑은 분해능을 높일 뿐 스텝당 토크를 비례해 키우지는 않는다. 여섯째, 증분형 엔코더는 전원을 켤 때 호밍이 필요하고 백내시는 방향 전환, 정밀도를 갉아먹는다. 이 6개만 확실히 잡으면 실수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터 구동과 위치 제어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BLDC는 브러쉬를 없애고 전자회로가 정류를 담당해 마모와 스파크가 적다. 맞습니다. 2번, FOC는 전류를 자속에 직각으로 제어해 6스텝보다 부드럽고 효율이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스테퍼는 페루프라 부하가 과해도 탈주 없이 위치를 지킨다. 이건 틀렸습니다. 스테퍼는 게루프이고 부하가 과하면 탈주가 일어나며 스스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페루프로 위치를 지키는 건 서보죠. 4번, 감속기는 토크를 키우지만 백내시가 정밀도를 저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동의 흐름은 DC에서 BLDC로 이어집니다. 말썽 많던 브러쉬의 기계적 정류를 전자회로가 대신하는 전자적 정류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정밀한 위치 제어는 두 갈래입니다. 눈이 없어 값싸지만 탈조 위험이 있는 게루프 스테퍼와 엔코더로 오차를 보정하는 페루프 서보입니다. 셋째, 기어를 물리면 속도를 내주고 힘과 분해능을 얻지만 방향을 바꿀 때 헛도는 백내시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전기를 회전으로 회전을 정확한 위치로 바꾸는 이 원리들이 모든 로봇 움직임의 밑바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